형수님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도련님 괜찮아요.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화이팅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충격적이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형의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이 흘렀어요. 하지만 집안은 여전히 그날의 무거운 공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준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형이 살아있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형이 아침마다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던 모습, 아이들에게 숙제를 봐주던 모습들이 생생했죠. 어머니 순애는 며칠째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어요. 원래도 말이 많지 않은 분이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방에만 계시며 나오시지 않았어요. 가끔 부엌에서 혼자 밥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죠. 어머니, 저녁 같이 드실까요? 순애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대답 대신 그릇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죠. 준호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형수 지연의 집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준호는 매일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도 정작 문 앞에 서기가 어려웠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오늘도 준호는 지연의 집 앞 골목 어귀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2층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죠. 지연이 혼자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조카는 학교에 갔을 테고 지연은 또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들어가 볼까? 입술로만 중얼거린 말이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죠. 형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자주 놀러 갔었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어색한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마주쳤어요.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를 나눴을 텐데 오늘은 시선만 스치고 지나갔죠.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준호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그럴 만도 하지. 형을 그렇게 잃고 나니. 그 말들이 준호의 귀에 닿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모든 게 달라져 버린 일상 속에서 준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손에는 형의 사진이 들려 있었죠. 어머니, 순애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사진 보니까 네 형이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 순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았어요. 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사진을 함께 바라봤죠. 형의 웃는 얼굴이 여전히 따뜻해 보였어요. 형수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그 사람도 힘들 거야. 우리보다 더. 순애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저 어머니 옆에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정적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준호는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일도 모레도 이런 하루가 계속될까요? 언제쯤이면 이 무거운 공기가 거칠까요? 형이 없는 세상에서 준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주말 오후 준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의 유품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어머니 순애는 아직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형수 지연 혼자서는 너무 버거울 것 같았죠. 준호가 지연의 집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자 지연이 나타났죠.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준호야, 어쩐 일이야? 형수, 형 유품 정리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사실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났거든. 거실로 들어서자 형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안경, 소파에 놓인 신문,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까지. 마치 형이 잠시 나갔다 돌아올 것만 같았죠. 지연이 안방으로 안내했어요. 옷장 위쪽에는 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저 상자 안에 네 형이 소중히 여기던 물건들이 들어 있어. 근데 너무 높아서 혼자서는 내릴 수가 없었거든. 준호가 의자를 가져다 놓고 상자를 내렸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죠.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자 지연이 옆에 앉았어요. 둘 다 한동안 상자만 바라봤죠. 같이 열어볼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준호와 지연이 동시에 상자 뚜껑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둘의 손끝이 살짝 스쳤죠. 상자 안에는 예상보다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일기장, 가족여행 사진들, 그리고 봉투에 든 편지가 몇 통 있었죠. 가장 위에는 USB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지연이 편지 중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봉투에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왜 이런 편지를 써놨을까? 마치 무슨 일이 생길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죠. 그저 지연의 옆에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준호가 다른 사진들을 꺼내보니 가족 모임 때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형과 지연이 웃고 있는 모습, 조카가 어렸을 때 사진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이 사진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사진을 바라봤죠. 네 형은 정말 가족을 사랑했어. 특히 너를 많이 아꼈지. 저도 형을 정말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형은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그러다 지연이 USB를 들어 올렸죠. 이건 뭐가 들어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준호가 제안했어요. 지연이 컴퓨터를 켜서 USB를 꽂았죠. 화면에 여러 폴더가 나타났어요. 가족 사진, 일기, 중요한 것이라는 이름의 폴더들이 보였죠. 일기 폴더부터 볼까요? 지연이 클릭하자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났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일기 파일들이었죠. 가장 최근 날짜를 클릭해 보니 사고 당일의 일기가 나왔어요. 두 사람 모두 숨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준호와 지연 사이에는 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형이 있을 때만 자연스럽게 대화했는데 이제는 둘만 만나도 할 말이 생겼죠. 형의 추억을 나누고 유품을 정리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된 거예요. 준호는 이틀에 한 번씩은 지연의 집에 들렀어요. 처음에는 유품 정리를 도와준다는 명목이었지만 점점 그냥 안부를 묻는 일이 많아졌죠.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래. 니는? 일하고 왔어요. 형수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지연이 차를 끓여주며 말했어요. 고마워, 준호야. 네가 자주 와줘서 많이 든든해.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지연의 집에서 조카의 숙제를 봐주고 있을 때였어요. 조카가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죠. 삼촌,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여기 봐. 이렇게 하면 돼. 준호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자 조카가 금세 이해했어요. 수고했으니 같이 과일이나 먹자. 지연이 부엌에서 사과를 꺼내 깎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칼이 미끄러져 손가락을 베일 뻔하자 준호가 재빨리 손목을 붙잡았죠. 순간 지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놀란 탓일까? 아니면 준호의 따뜻한 손길 때문일까? 손목을 붙잡힌 건 잠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래 잡힌 듯한 여운이 남았어요. 조심하세요.
제가 할게요. 준호가 사과를 이어 깎으며 접시에 담아냈어요. 잠시 후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과일을 나눠 먹었죠. 같은 조각을 집으려다 젓가락이 스치자 두 사람은 순간 서로를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네 형이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숙제 봐줬는데.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형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고마워. 정말로. 지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죠. 형수를 도와주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었어요. 며칠 후 준호가 동네 상점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준호야, 요즘 형수 집에 자주 가는구나. 네, 혼자 계시니까 가끔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 가족끼리 챙겨주는 건 좋은데 조심해야 할 것도 있어. 아주머니의 말톤에 뭔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었어요. 준호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호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제가 형수 집에 자주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애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사람들 입이 무섭다는 것도 알아둬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젊은 남자가 사별한 여자 집에 자주 드나들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단다. 어머니의 말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은 그저 가족으로서 도와주고 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어요. 지연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죠. 정말로 자신은 형수를 가족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언제부터인가 다른 감정이 생긴 걸까요? 다음 날 준호는 평소와 다르게 지연의 집 앞을 그냥 지나쳤어요. 하지만 저녁 때 조카가 전화를 걸어왔죠. 삼촌, 오늘 안 와요? 수학 숙제 도와달라고 엄마가 기다리고 계세요. 아, 그래. 조금 이따 갈게.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거리를 두려고 해도 이미 이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지연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 문을 열며 말했어요. 오늘은 안 올 줄 알았는데. 조카가 전화해서요. 준호의 대답이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지연이 그걸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바빠서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혼란만 가득했어요. 이 관계가 과연 괜찮은 건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더욱 두려운 건 지연을 볼 때마다 형수 이상의 감정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준호는 며칠째 지연의 집을 피해 다녔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쪽으로 향하로 컴퓨터 화면에 불빛이 보였어요. 지연이 뭔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어요. 준호야? 문이 열리자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며칠 보지 못한 사이 더 야위어 보였죠. 형수, 안녕하세요. 그동안 못 와서 죄송해요. 괜찮아.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지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준호는 그걸 알아챘지만 모른 척했죠. 혹시 지난번에 본 USB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형 일기를 좀 더 읽어보고 싶어서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지연도 그동안 혼자서 USB를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나도 궁금해서 며칠째 보고 있었어. 같이 보자. 두 사람은 컴퓨터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준호는 지연과의 거리가 가까워진 게 의식됐지만 애써 화면에 집중했죠. 어떤 파일을 보고 계셨어요? 사고 전날 일기부터 차근차근 읽어보고 있었어. 지연이 파일을 클릭하자 형의 글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오늘 지연이와 큰 말다툼을 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준호와 지연이 동시에 숨을 멈췄어요.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형수, 이게 뭐예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고 전날 우리가 다퉜던 거야. 돈 문제 때문에. 돈 문제요? 준호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형과 형수가 다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지연이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지연이는 내가 빚을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일 아침에 모든 걸 털어놓아야겠다. 빚이요? 준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지연은 이미 눈물이 글썽글썽했죠. 네 형이 사업 때문에 빚을 져놨던 거야. 나한테 숨기고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할 수 없었어. 네 형이 죽은 게 내 잘못 같아서.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이해할 수 없었죠. 형수 잘못이 뭐가 있어요? 그날 밤 우리가 소리 지르며 싸웠어. 네 형이 화가 난 상태로 집을 나간 거야. 지연이 고백을 시작했어요. 준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죠.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어. 하지만 빚까지 있다는 건 몰랐거든. 통장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출금 내역을 발견했어.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응. 처음엔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네 형이 자꾸 딴청을 피우더라고. 그래서 나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죠. 도대체 우리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 거야? 나한테 왜 숨기는 거야? 이렇게 소리쳤어. 형이 뭐라고 했어요? 화를 내면서 나갔어. 답답하다. 공기 좀 쐬고 오겠다고 하면서 지연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준호는 지연의 어깨가 떨리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팠죠. 그게 마지막이었어. 1시간 후에 사고 소식을 들었거든.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형이 화가 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였어요. 그렇다면 지연이 자책하는 것도 이해가 됐죠. 형수, 그건 형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다그치지 않았다면 네 형이 화내며 나가지 않았을 거야. 지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지연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형수가 모르셨던 빚은 얼마나 돼요? 3천만 원 정도.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야. 준호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정도 빚이라면 지연 혼자서는 정말 힘들 거예요. 왜 그동안 혼자 끙끙 앓으셨어요? 저라도 있는데. 니한테 무슨 부담을 줘. 니도 아직 젊고 니 인생도 있는걸. 지연의 말에 준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걱정해주는 지연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더욱 마음이 끌렸죠. 이건 정말 위험한 감정이야. 준호는 속으로 경고했지만 지연의 떨리는 어깨를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형수, 저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지연이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둘의 시선이 마주쳤죠. 준호는 지연의 눈에서 고마움과 동시에 다른 감정도 읽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이 순간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먼저 시선을 돌리지 않았죠.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준호 앞에서 숨겨왔던 진실을 하나씩 꺼내놓는 것이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준호야. 지연이 컴퓨터 화면을 끄며 말했어요. 준호는 지연의 표정에서 더 큰 고민이 있다는 걸 직감했죠. 더 있어요? 그날 네 형과 싸운 이유가 단순히 빚 때문만이 아니었어.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준호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사실 나도 네 형한테 숨기고 있던 게 있었거든. 지연이 손을 떨며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서 병원 진료 기록지를 꺼내 들었죠. 이게 뭐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이 기록지를 준호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임신 확인서야.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임신이요? 사고 일주일 전에 확인했어. 하지만 네 형한테는 말하지 못했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죠.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지연에게 건네려다 순간적으로 직접 눈가를 닦아주었어요. 지연은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손수건을 꼭 쥐었죠. 잠깐의 접촉이었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했지. 정말이야? 우리한테 둘째가 생긴 거야? 그런데 내가 돈 얘기를 꺼내자 금세 표정이 굳어지고 한숨만 늘었어. 준호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형이 잠깐의 기쁨 뒤에 얼마나 큰 부담을 짊어지고 있었는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더 언성이 높아졌어. 나는 지금 형편에 무슨 악이냐고 소리쳤고 네 형은 방법을 찾아볼게라고 했어. 그런데 그 목소리엔 절망이 묻어 있었어.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때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가슴을 찌르고 있어. 뭐라고 하셨어요? 지연이 망설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아이를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말했어. 준호가 숨을 멈췄어요. 그 말이 형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짐작됐거든요. 네 형 얼굴이 굳어지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어. 지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죠. 그게 마지막이었어. 1시간 후에 사고 소식을 들었거든. 형수, 그건 형수 잘못이 아니에요. 준호가 간절히 말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네 형이 그렇게 환한 얼굴로 집을 나가지 않았을 거야. 형수도 힘드셨잖아요. 혼자 임신 사실을 안고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지연의 눈물이 다시 흐르자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수건으로 또다시 그녀의 눈가를 살짝 닦아주었어요. 이번엔 지연이 그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그런데 아기는 어떻게 됐어요?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장례가 끝난 직후 내 품에 있던 작은 희망마저 사라졌어.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형을 잃고 아이까지 지켜내지 못한 지연의 고통이 얼마나 깊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형수,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더 죄책감이 들어. 내가 그날 밤 다르게 행동했다면 지금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있을지도 모르잖아. 지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대신 준호는 지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형수, 이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지연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죠. 슬픔을 나누는 가족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준호는 자신의 마음이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 순간 지연을 혼자 두고 떠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준호는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어요. 지연의 손을 잡았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 감정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을 다그쳤어요. 지연은 형수였고 형이 세상을 떠난 지 2달밖에 안 됐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생각처럼 정리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녁
준호는 다시 지연의 집을 찾았어요. 이상하게 그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죠. 지연이 반갑게 맞아주며 따뜻한 차를 끓여줬어요. 어제 그렇게 털어놓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아. 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엔 여전히 피로가 남아 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형수도 혼자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고마워, 준호야. 네가 있어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지연이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렌즈에 김이 서려 흐릿하게 보이자 준호가 무심코 안경을 집어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죠. 그 순간 손끝이 지연의 손등에 스치자 두 사람 모두 잠시 말을 잃었어요. 지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고 준호는 심장이 괜히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지연이 서랍에서 꺼낸 USB를 건네줬어요. 혹시 이것도 봐줄래? 네 형이 정리해둔 건데 아직 열어보지 못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에 USB를 꽂았어요. 여러 파일 목록 중에 음성 파일이 눈에 띄었죠. 지연이 조심스럽게 하나를 눌렀어요. 곧 형의 목소리가 방안을 채웠어요. 준호야,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연이와 우리 가족을 부탁한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준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형은 단순히 가족을 부탁한 것뿐인데 준호는 그 말이 마치 지금 자신에게 던져진 경고처럼 들렸죠. 내가 혹시 형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건 아닐까? 평범한 부탁이었는데 준호의 마음속에서 죄책감과 불안으로 크게 번져갔어요. 음성이 끝나자 방안은 고요해졌어요. 지연은 눈시울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형이 지금도 곁에 있는 것 같아.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형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자신을 옥죄는 쇠사슬처럼 느껴졌죠. 저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준호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벌써? 조금만 더 있다 가지 그래? 아니에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나서요. 준호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오히려 숨이 트이는 것 같았죠. 그러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형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길을 걸으며 준호는 계속 형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그저 부탁이었을 뿐인데 지금의 자신에게는 날카로운 경계선처럼 들렸죠. 집에 도착한 준호는 어머니에게 간단히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형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메아리, 또 자신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죠. 준호가 지연의 집을 피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준호는 일에만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죠. 지연이 혼자서 잘 지내고 있을지, 조카는 괜찮을지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목요일 저녁 준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 순애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준호야, 네 조카가 전화했다. 준호의 가슴이 덜컥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무슨 일인데요? 내일 학교에서 가족 참관 수업이 있다고 하더라. 아빠 대신 삼촌이 와달라고 부탁하던데. 순애의 말에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 됐어요. 지연과 거리를 두기로 했는데 조카 때문에 다시 만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죠. 형수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연이가 전화를 바꿔서 말하더라. 네가 바쁜 거 아는데 미안하다고, 조카가 워낙 간절히 부탁해서 어쩔 수 없다고. 준호는 고민에 빠졌어요. 조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지연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떻게 할래? 어머니가 물었어요.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가야죠. 조카가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날 오후 준호는 조카의 학교에 도착했어요. 교실 입구에서 지연을 마주쳤을 때 두 사람 모두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고마워, 준호야. 정말 미안해.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호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은 편치 않았어요. 조카는 어디 있어요? 저기서 친구들이랑 있어. 네가 온다고 하니까 아침부터 들떠 있었어. 준호가 시선을 돌리자 조카가 손을 흔들며 뛰어왔어요. 삼촌, 정말 왔구나. 조카의 밝은 얼굴을 보니 준호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서라면 어색함쯤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럼 삼촌이 약속을 어기겠어? 수업이 시작되자 준호는 조카 옆에 앉았어요. 선생님이 가족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라고 설명했죠. 조카가 크레파스를 들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삼촌, 이것 봐. 조카가 그린 그림에는 4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엄마, 자기, 그리고 하늘 위에 아빠, 그 옆에는 삼촌이 그려져 있었죠.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삼촌이 아빠 대신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조카의 말에 준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죠. 삼촌, 요즘 왜 안 와? 엄마가 심심해하는 것 같아. 조카의 솔직한 말에 준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연이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웠죠. 삼촌이 요즘 일이 좀 바빠서 그래. 미안해. 그래도 가끔은 와줘. 엄마가 혼자 있으면 울 때가 있어. 조카의 말에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지연이 혼자서 우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오면서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커피 한잔 할까? 준호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조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죠. 잠깐만요. 근처 카페에 앉아 조카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동안 준호와 지연은 어색한 침묵을 이어갔어요. 조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지연이 입을 열었어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어? 요즘 연락도 없고. 지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준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아니에요. 그냥 일이 바빠서요. 정말로? 나는 네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지연의 말에 준호는 가슴이 찔렸어요. 지연의 추측이 어느 정도 맞았거든요. 형수가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라 준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조카가 돌아왔어요. 삼촌, 내일도 올 수 있어? 숙제 도와달라고 엄마가 부탁하래. 조카의 순수한 부탁에 준호는 또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아이의 기대를 저버리기는 어려웠지만 지연과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죠. 내일은 좀 바쁠 것 같아. 조카의 얼굴이 실망으로 어두워졌어요. 지연도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럼 주말에는? 토요일 오후에 시간 있으면. 지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준호는 조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죠.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조카의 순수한 마음과 지연의 외로움을 외면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형이 정말 원했던 게 뭘까? 준호는 형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어요. 가족을 부탁한다는 말이 단순히 경제적 도움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조카의 그림 속에서 자신이 아빠 대신 가족을 지키는 모습을 봤을 때 준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책임감과 동시에 자신이 정말로 형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건 아닌지 하는 두려움도 들었거든요. 주말이 되자 준호는 결국 조카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토요일 오후 지연의 집에 도착하자 조카가 현관까지 뛰어나와 반겼죠.
삼촌, 정말 왔구나. 약속했잖아. 숙제 뭐 도와주면 되는 거야? 수학이랑 과학. 엄마가 모른다고 했어. 조카와 함께 문제를 풀며 깔깔 웃는 소리가 거실에 퍼졌어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지연도 그 소리를 듣고 모처럼 웃음을 지었죠. 오랜만에 집안에 따뜻한 기운이 돌았어요. 삼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 여기 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준호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자 조카가 금세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죠. 네 형이랑 똑같아. 설명하는 방식까지. 야, 사실 니한테 숨기고 있던 게 또 있어. 준호는 의자를 바짝 당기며 앉았어요. 방금 전까지 따뜻하던 분위기가 서서히 무거워졌죠. 무슨 얘기예요? 지연은 서랍을 열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네 형이 남긴 빚이 내가 말한 것보다 훨씬 많아. 준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얼마나 더요? 3천만 원이 아니라 8천만 원이야.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훑었어요.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서류와 카드 명세서가 빼곡히 들어 있었죠. 8천만 원. 네 형이 사업 확장한다고 여기저기서 빌렸나 봐. 나도 며칠 전에야 정확히 알았어. 준호는 숨이 막혔어요. 3천만 원도 큰 금액인데 8천만 원이라니 상상이 안 됐죠. 어떻게 그걸 혼자 감당하셨어요? 못 감당하고 있어. 매달 이자만 200만 원 넘게 나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그제야 지연이 왜 그렇게 야위어 보였는지 알 것 같았죠. 형수 혼자 월급으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이 집을 팔려고 해. 지연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떨궜어요. 하지만 이 집도 담보로 잡혀 있어서 팔아도 빚을 다 못 갚을 것 같아.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지연은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가 아이랑 즐겁게 있는 걸 보니까 더는 숨기면 안 되겠다 싶었어. 나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워.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준호는 가슴이 저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조카랑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전세집으로 이사 가려고 해. 내가 일을 더해서 조금씩 갚아나가려고. 전세집으로요? 어머니랑 같이 살까도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 준호는 복잡한 마음이 됐어요. 전통적인 성향의 어머니 순애가 며느리와 함께 사는 걸 부담스러워할 게 뻔했거든요. 언제까지 이 집 문제를 정리하셔야 해요? 다음 달 말까지. 이미 한 달 늦었어. 지연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눈에 보였죠. 형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고마워. 하지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무 큰 돈이거든. 지연의 말에 준호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8천만 원은 자신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이사는 언제 하실 거예요? 조카 학기가 끝나고 나서 전학도 시켜야 하고. 조카는 알고 있어요? 아직 몰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조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상상이 됐죠.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생각해봤지만 별로 없어. 주변에 손 벌리기도 창피하고 더 막막해. 준호는 지연의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형수,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저도 방법을 찾아볼게요.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네가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형이 남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욱 강해졌거든요. 동시에 지연을 돕고 싶다는 마음도 커졌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8천만 원이라는 빚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자신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지연과 조카를 혼자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 이제는 숨겨진 짐까지 알게 되었으니 외면하는 건 더 이상 불가능했어요. 그 주 내내 준호는 지연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 애썼어요. 퇴근 후에는 은행에 들러 대출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부채 정리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죠. 하지만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목요일 저녁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금세 폭우로 변했죠. 준호가 집에 도착할 즈음에는 천둥 번개까지 몰아쳤어요. 이런 날씨에 조카는 괜찮을까? 준호는 괜히 걱정이 됐어요. 조카가 어릴 때부터 천둥 소리를 무서워했거든요. 혹시 지연과 조카가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싶었죠. 고민하다가 준호는 전화를 걸었어요. 형수 괜찮아요? 비 많이 오는데.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마워. 아이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어.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우리 집 전기가 나간 것 같아. 아까부터 계속 깜빡거리더니 완전히 꺼졌어. 준호는 걱정이 됐어요. 이런 폭우에 혼자 전기도 없는 집에 있다니. 제가 가볼까요? 전기 문제는 위험할 수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너도 이 비에 나오면 안 되지. 하지만 준호는 이미 우산을 챙기고 있었어요. 금방 갈게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준호가 지연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지연이 문을 열어주며 깜짝 놀랐죠. 어머, 정말 왔구나. 이런 비에. 괜찮아요. 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집안은 정말 캄캄했어요. 지연이 양초 몇 개를 켜놓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아까부터 이 근처 전체가 정전인 것 같아. 이웃집도 다 꺼져 있더라고. 준호는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자 미안해하며 외투를 벗었어요. 지연이 수건을 건네주었는데 그 순간 손끝이 스치자 둘 다 잠시 말을 멈췄죠. 준호가 머리를 닦는 사이 지연은 젖은 셔츠를 보며 감기 걸리겠다며 또 다른 수건을 내밀었어요. 그 사소한 배려가 묘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혹시 집에 손전등이나 랜턴 없어요? 있긴 한데 배터리가 다 나간 것 같아. 지연이 미안한 듯 말했어요. 준호는 핸드폰 불빛을 켜서 집안을 살펴봤어요. 일단 양초를 더 찾아볼까요? 두 사람은 함께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서랍장, 찬장, 침실까지. 좁은 공간에서 동시에 몸을 숙이다 보니 자꾸 어깨가 닿았고 순간마다 어색한 숨이 섞였죠. 여기 있다. 지연이 침실 옷장에서 양초 몇 개를 더 찾아냈어요. 준호가 그것들을 거실에 배치하자 집안이 훨씬 밝아졌죠. 이제 좀 낫네요. 고마워, 준호야. 네가 와주지 않았다면 정말 무서웠을 거야. 지연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그런 지연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죠.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천둥 소리도 계속 울렸죠. 지연이 부엌에서 차를 끓이려 했지만 가스레인지도 전기식이라 작동하지 않았어요. 결국 지연은 주전자로 물을 데워 말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네 형이랑 처음 이 집에 이사 왔을 때가 생각나. 그때도 이렇게 폭우가 내렸는데 전기가 나간 적이 있었어. 지연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형이 뭐라고 했어요? 양초를 켜놓고 나서 이런 것도 낭만이다라고 했어. 그러면서 내 손을 잡더라고. 지연이 말하며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준호도 무의식 중에 그 손을 봤죠. 형수. 준호가 부르고 싶었던 말이 많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요즘 네가 와서 도와주는 걸 보면 네 형이 생각나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느낌이 들어. 지연의 고백에 준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떤 느낌이요? 잘 모르겠어. 네 형과는 다른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안하고 든든할까? 그 순간 밖에서 큰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 깜짝 놀라며 준호 쪽으로 몸을 기울였죠. 준호는 반사적으로 지연의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아요.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양촛불빛 속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봤죠. 지연의 눈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준호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도 자신의 마음이 요동치는 걸 느꼈죠. 네. 네가 있으면 네 형이 옆에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동시에 네 형과는 전혀 다른 감정도 들어. 지연의 솔직한 고백에 준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소파 위에서 가까워졌죠. 손끝이 살짝 닿았을 때 두 사람 모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손을 빼지 않았죠. 이러면 안 되는 건 알아.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준호도 속삭이듯 대답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닿아 있었죠. 그때 갑자기 전기가 다시 들어왔어요. 집안이 환하게 밝아지자 두 사람이 황급히 손을 뗐어요. 마법이 깨진 것 같았죠. 아, 전기가 들어왔네요. 준호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지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양초를 껐어요. 그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두 사람 모두 방금 전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분명한 건 둘 다 선을 넘을 뻔했다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었죠. 폭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어젯밤 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서 잠을 설쳤거든요. 지연과의 그 순간, 손이 닿았을 때의 느낌이 계속 생각났죠. 거실로 나가자 어머니 순애가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아침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이 이상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애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부서 있었죠. 준호야, 앉아봐. 순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준호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죠. 무슨 일이세요? 순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에 네가 지연이 집에 갔다 온 거 알고 있어. 준호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거든요. 정전이 돼서 혼자 계시기 힘들 것 같아서 잠깐 다녀온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순애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지연이를 챙기는 걸 보면 자꾸 네 형이 생각나. 준호는 어머니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나쁜 건가요? 순애가 고개를 저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아파. 어머니, 네 얼굴을 보면 자꾸 죽은 아들이 겹쳐 보여. 순애의 고백에 준호는 숨이 막혔어요. 특히 네가 지연이를 돕는 모습을 보면 네 형이 살아서 가족을 돌보던 모습이 떠올라. 순애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고마웠어. 네가 형 대신 가족을 챙겨주는 게. 그럼 왜? 하지만 점점 견딜 수가 없어져. 네가 지연이 집에 갈 때마다 네 형이 집에 들어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 준호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어머니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네가 조카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 네 형이 아빠 역할을 하던 때가 생각나서 더 아파.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데 네가 그 자리를 채우려 하니까 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준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이 가족을 돕는 일이 어머니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되고 있었던 거였죠.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연이가 힘들 텐데 네가 도와주면 나는 견딜 수가 없고. 순애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젯밤에도 네가 늦게 들어오는 걸 보고 네 형이 돌아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어머니, 그 순간 너무 기뻤다가 네라는 걸 알고 나서 더 절망스러웠어. 순애의 말에 준호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네 형은 죽었는데 왜 자꾸 살아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니?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형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마음이 어머니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고 있었던 거였죠. 죄송해요, 어머니. 생각 없이 행동했어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네 마음도 이해해. 순애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더는 네 형의 그림자를 보고 싶지 않아. 준호는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신이 형의 역할을 하려 할수록 어머니는 형의 부재를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거였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니는 네 인생을 살아. 지연이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거야. 순애의 말에 준호는 복잡한 마음이 됐어요. 지연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어머니의 고통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의 아픔을 외면하면서까지 지연 곁에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지연이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젯밤 느꼈던 그 감정들도 이제 정리해야 했죠. 어머니의 눈물을 본 순간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형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였죠. 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사흘이 지났어요. 준호는 그동안 지연의 집에 가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목요일 저녁 준호는 인터넷으로 야간 일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편의점이나 경비일까지 꼼꼼히 살펴봤죠. 이렇게라도 도와드려야겠어. 준호는 결심했어요. 지연 곁에 직접 있지는 못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어머니를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도 형의 부탁을 지키는 방법일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준호는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직장, 밤에는 편의점.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지연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죠. 같은 시간 지연은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옷장 속 옷들을 하나씩 꺼내며 필요한 것과 버릴 것을 나누고 있었죠. 엄마, 왜 옷을 다 꺼내고 있어? 조카가 방에서 나와 물었어요. 이사 준비를 해야 해서. 지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며칠 전부터 마음을 정했거든요.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이사요? 언제? 다음 달에.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조카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지연은 조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이에게 미안했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지연은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을 했어요. 지금보다는 작지만 깨끗했고 조카 학교와도 가까웠죠. 엄마, 삼촌은 우리 새 집에도 와요? 요즘 안 오시잖아요. 조카의 질문에 지연은 순간 말을 잃었어요. 아이는 왜 삼촌이 안 오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삼촌이 일이 많으셔서 그래. 지연은 대답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새 집에 가면 준호와의 거리는 더 멀어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준호에게 이사 소식을 알려야 할지 고민됐죠. 하지만 알려봤자 서로 부담만 될 것 같았어요. 이게 맞아. 우리 각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지연은 마음을 다졌어요. 준호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같은 시간 준호는 야간 근무를 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렇게 몇 달만 버티면 지연의 빚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았죠. 형수는 잘 지내고 계실까? 준호는 자꾸 지연이 걱정됐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아픈 모습을 생각하면 쉽게 연락할 수 없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생각하면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거리를 두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고 있었죠. 물리적으로 멀어질수록 감정적으로는 더 가까워지는 아이러니였어요. 준호는 경제적 도움이라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했고 지연은 완전한 자립이라는 결단을 내렸어요. 하지만 둘 다 상대방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죠. 이사를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 지연은 마지막 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형의 책상 서랍을 비우던 중 깊숙한 곳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죠. 그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어요. 겉면에는 굵은 글씨로 마지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지연은 조카가 잠든 뒤 혼자 컴퓨터에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는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날짜는 사고 당일이었어요. 지연은 숨을 고르고 클릭했어요. 곧 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지연이와 크게 다퉜다. 빚을 숨긴 것도 아이 문제로 지연을 혼란스럽게 한 것도 내 잘못이 크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 공기 좀 쐬고 와서 지연이에게 사과해야겠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야지. 힘들어도 우리 아이니까 꼭 지켜야 한다. 형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결심에 차 있었죠. 잠시 후 녹음 속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네. 형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호야? 응, 형이야. 전화 너머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내일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깜빡했어요. 선물은 준비 못했는데 어떡하죠? 괜찮아. 내가 케이크 사갈게. 너는 꽃이라도 준비해라. 고마워요, 형. 미안해요. 가족끼리 뭘 미안해하냐? 따뜻한 웃음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통화가 끝난 뒤 형은 다시 혼잣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생신 준비도 해야지. 지연이랑 화해하고 케이크 사서 집에 가야겠다. 그리고 녹음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지연은 화면 앞에서 오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형은 화내며 나간 게 아니었어. 사과하려고 가족을 위해 나간 거였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죠. 형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날 형이 집을 나선 건 준호의 전화 때문이었어요. 지연은 핸드폰을 쥔 채 망설였습니다.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 간직해야 할까? 준호가 이걸 알게 되면 더 큰 죄책감에 짓눌릴 게 분명했거든요. 새벽이 깊어갈수록 지연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엔 결심이 섰어요. 준호도 진실을 알아야 해. 준호의 짧은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모든 걸 털어놓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1시간 후 준호가 지연의 집에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들어와. 지연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집 안을 둘러봤죠. 곳곳에 정리된 박스들이 이사 준비가 한창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정말 이사 가시는 거예요? 응. 다음 주에. 지연이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준호는 가슴이 무거워졌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셨어요? 준호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지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USB를 가리켰죠. 너의 형이 마지막에 남긴 녹음을 발견했어.
지연이 그동안 발견한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형이 화내며 나간 게 아니라 화해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준호의 전화를 받고 어머니 생신 케이크를 사러 나갔다는 것까지. 준호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어요. 그러니까 형이 집을 나간 건 제 전화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너가 어머니 생신을 깜빡했다고 하니까 케이크 사러 나간 거야. 지연의 말에 준호는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제가 형을 죽인 거네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지연이 급하게 말했어요. 네 형은 가족을 사랑했어. 어머니 생신을 챙기는 것도 나와 화해하는 것도 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어. 하지만 준호는 자책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깜빡하지 않았다면, 제가 전화하지 않았다면 형은 안전하게 집에 있었을 거예요. 준호야, 그건 우연이었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지연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형수. 준호가 지연을 부르며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나도 그동안 똑같이 자책했어. 내가 그날 밤 다르게 행동했다면 하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네 형의 마지막 말을 들으니까 알겠어. 형은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야. 준호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는 우리 각자의 길을 가야 해.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야, 우리 이제 솔직해지자. 지연이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어요. 우리 사이에 생긴 감정이 단순한 가족애가 아니라는 거 둘 다 알고 있잖아.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연의 말이 맞았거든요. 폭우 그날 밤에 우리가 느꼈던 것, 그리고 지금도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이건 단순한 형수와 시동생 사이의 감정이 아니야. 지연의 고백에 준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형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나도 너한테 끌리고 있어. 지연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헤어져야 해. 왜요? 우리가 이대로 계속 가까이 있으면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거야. 그럼 네 형한테 죄송하지 않겠어? 지연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힘들어 하시잖아. 니를 보면 죽은 아들이 생각난다고. 지연은 준호의 어머니와 나눈 대화까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랑 얘기하셨어요? 아니야. 하지만 눈치챌 수 있었어. 어머니 표정에서. 지연이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어. 그게 맞는 일일까? 준호는 지연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고통, 동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형에 대한 죄책감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그럼 정말 이별하자는 거예요? 응. 서로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게 나을 것 같아. 지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나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거고 너는 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형수를 잊을 수 있을까요? 잊으려고 하지 마. 그냥 다른 자리에 간직해두는 거야. 지연이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네 형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 이거인 것 같아. 서로를 진짜로 알게 되고 또 제때 놓아줄 수 있게 된 거. 준호도 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형수,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세요.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그럼 이제 정말 안녕인 거네요. 응, 안녕. 준호가 일어서서 문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돌아보니 지연이 창가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작은 손짓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그리고 준호는 그 집을 나섰죠. 거리를 걸으며 준호는 생각했어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면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일 수 있다고. 형이 자신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그것일지도 모른다고. 6개월이 지났어요. 봄이 다시 돌아왔고 동네 벚꽃들이 만개했죠. 준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지연이 살았던 집 앞을 지나갔어요. 지금은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집을 볼 때마다 지연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아픈 마음은 아니었어요. 따뜻하고 그리운 기억으로 자리 잡았죠. 준호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야간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지연을 돕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가 생겼거든요. 모은 돈으로 조카를 위한 장학 적금을 만들었어요.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서 조카가 대학에 갈 때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죠. 이것도 형이 바랐던 일일 거야. 준호는 통장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순애는 요즘 많이 안정되신 것 같았어요. 준호가 지연과 거리를 둔 후로 마음이 편해지셨거든요. 준호야, 오늘 김 아줌마가 그러더라. 는 충분했죠. 지연은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부업을 했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였지만 바쁘게 지내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조카도 새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처음엔 서울을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었죠. 엄마, 삼촌은 언제 우리 집에 올 거야? 가끔 조카가 준호를 물어봤지만 지연은 슬프지 않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삼촌은 삼촌대로 바쁘게 사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있잖아. 그렇긴 하지만 가끔 보고 싶어. 나도 그래. 하지만 그리워하는 것과 함께 사는 건 다른 거야. 지연이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이도 이제 조금씩 이해하는 것 같았죠.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호는 형의 묘소를 찾았어요. 오랜만이었죠. 형, 안녕. 준호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형수랑 조카는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고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형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동안 형이 남긴 숙제를 풀었어. 가족을 지키라는 부탁 말이야.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곁에 있어주는 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지키는 방법이더라. 준호는 지난 6개월을 돌아봤어요. 지연과 헤어진 건 슬펐지만 그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형도 마지막에 그걸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 같아. 진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거라고. 준호는 형의 묘비에 손을 올렸어요. 고마워, 형. 덕분에 어른이 된 것 같아. 그날 저녁 지연도 조카와 함께 남편의 묘소를 찾았어요. 새로운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가끔 이렇게 찾아와 안부를 전했죠.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 지연이 묘비 앞에서 말했어요. 준호도 좋은 사람이야. 덕분에 힘든 시기를 잘 버텼어. 조카가 아빠 묘비에 그린 그림을 올려놓았어요. 가족 그림이었는데 이번엔 3명만 그려져 있었죠. 하늘에서 지켜보는 아빠와 땅에서 사는 엄마, 그리고 자기 자신. 아빠, 우리 이제 혼자서도 잘해요. 조카의 말에 지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삼촌한테도 고마웠다고 전해주세요. 삼촌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요. 지연은 조카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어요.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모르면서도 준호가 가족에게 해준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묘소를 떠나며 지연은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과거의 아픔도 금기된 감정도 모두 정리하고 앞으로만 걸어가야겠다고. 그 순간 지연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낯선 번호였죠. 형수, 준호입니다. 조카 장학금 통장을 만들었어요. 조카가 대학 갈 때까지 제가 매달 넣어둘게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지연은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역시 준호는 끝까지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죠. 지연은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요. 간단한 문자 한 통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마지막 인사였어요. 이제 정말로 각자의 길을 가겠다는 약속이었죠. 저녁 하늘에 별들이 떠올랐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두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죠. 아마 그건 형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성숙하고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걸 보며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사랑은 때로는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두 사람은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형이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진정한 사랑의 의미였죠. 지금까지 사연 잘 들으셨나요? 형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내기 위해 선택했던 준호와 지연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슷한 경험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하고도 진한 사연들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